저는 오늘 덴마크 녹색 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공기관 참여에 대한 시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단순히 어떤 정부 규제나 혹은 시장의 메커니즘, 기술 개발 이런 것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 참여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에너기넷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저희는 덴마크 송전망 운영업체입니다. 그래서 가스 파이프라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매일매일에 있어서의 수급 균형을 맞추고 있고 또한 전반적인 전력 그리고 가스망 전반에 있어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덴마크 기후에너지 전력부 산하 기관입니다. 저희를 좀 비교하자면 한전과도 비슷하다고 보겠습니다. 송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때문이죠. 하지만 또한 전력거래소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전력이나 가스 시장에 있어서 활성화를 한다는 점에서는 전력거래소하고도 비슷합니다. 현재 저희는 어떤 발전 설비를 따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단순히 그냥 송전 시스템만 운영하는 오퍼레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션이 있는데요. 바로 더 나은 세계를 위한 녹색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녹색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의 지식을 다른 나라와 또 공유하는 데 매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덴마크의 녹색 전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녹색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캡코 그리고 KPX하고도 12월 달에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고 또한 다양한 기술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녹색 전환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기술적 문제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몇 가지 사실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덴마크의 상황을 한국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저희는 상당히 좀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유럽하고도 비교를 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노르딕이라고 하면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덴마크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하고 비교를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한국과 비교해 봤을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훨씬 더 작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수력 발전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노르딕 국가의 전력 소비 전체, 그러니까 4개국의 전력 소비가 한국하고 지금 거의 비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구 밀도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개통망이나 이런 것들을 또 잘 설계를 하고 윈드 터빈이나 솔라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르딕 국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사실 한국하고 좀 많은 차이점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서 표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학 석사를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덴마크 전력 발전에서 근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규제 사안들 또 사업 개발 쪽을 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 회사의 매니저로서 일을 하면서 다양한 전력 가격 포캐스트나 분석을 진행을 했었고 또한 그럴 뿐 아니라 전략 그리고 비즈니스 사업 개발을 총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덴마크 전력발전사에서 이런 일들을 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 석탄 발전소를 바이오매스로 전환을 하고 또한 해상 발전 산업이 현재 덴마크에서는 매우 많이 발전을 했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도 2009년도부터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웨스테라고 부르고요. 과거에는 동에너지라고 부르던 회사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년 동안 엔지니어링 부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발전소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일을 했었고요. 현재는 에너기넷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연 전원이라든지 부대 서비스 등을 총괄을 하고 했었고요. 2020년도부터는 에너기넷의 어소시에이트 액티비티 관련된 CEO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여러 곳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일본, 미국, 남아공, 한국 등등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서 저희의 지식을 함께 이들 국가들과 공유를 하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녹색 전환이 덴마크에서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발표 내용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덴마크 녹색 전환에 대해서 큰 배경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전력 시장을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연성을 확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비자 수용가에서 이 녹색 전환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력시장 관련해서 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마 여러분들 전력시장에 대해서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이제 간단한 그 계과를 이야기하는 그런 슬라이드가 있긴 하지만 좀 더 상세한 내용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제 발표는 크게 3부로 구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먼저 덴마크의 녹색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숫자 왼편의 수치를 보시게 되면은요.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일정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전체 에너지 소비량이 나와 있죠. 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보시게 되면 크게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약 7천만 톤에서 지금 한 5천만 톤 정도로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전력 분야 그리고 난방 분야에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고요. 즉 재생에너지가 많이 활용이 되고 특히 난방 분야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매스가 많이 활용이 되고 전력 발전 쪽 같은 경우는 특히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아지면서 CO2 배출이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석유 소비량도 여전히 좀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석탄 같은 경우에는 매우 많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석유 쪽 같은 경우에는 운송, 교통 때문이 되겠고요. 그래서 특히 탄소 중립을 2050년도까지 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석유를 어떻게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할 것인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자, 여기 지금 인덱스 지수를 보고 계신데요. 에너지 소비량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GDP가 여전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저희 GDP가 에너지 소비와 커플링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산업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해내고 있긴 합니다만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CO2 배출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GDP를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저희 덴마크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은 어떤 신재생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오른편의 도표를 보시게 되면 지금 바이오매스가 크게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녹색 전환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바이오매스가 굉장히 주종을 이루었었고요. 그런 다음에 2010년도부터 해서 풍력 발전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태양열이 또 최근 몇 년 동안 부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를 봤을 때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이 솔라, 태양열 쪽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는 북반구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일조량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고 그래서 지금 대규모의 태양열 발전 단지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4% 정도 녹색 전력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린 에너지는 35%입니다. 그런데 2030 타겟은요. 이 녹색 전력을 100%로 확대하고 그린 에너지는 55%로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2050이 되었을 때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100% 그린 에너지로 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목표를 향해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00% 그린 에너지로의 전환은 물론 여전히 힘겨운 과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력 분야에 있어서의 녹색 전환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석탄을 다른 것으로 많이 지금 대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력으로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양한 녹색 연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왼편의 도표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 석탄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석유나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해서 줄여야 되는 목표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할 때 일단은 오랜 정치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즉 이산화탄소 재생에너지를 지원하자고 하는 정치권의 오랜 합의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어떤 기술을 지원할 것인가, 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워텍스라고 한다면요. 전력을 사용을 해서 다른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죠. 또 그럴 뿐 아니라 탄소 포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굴뚝에서 나오는 것을 포집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지하에 저장을 했다가 다른 목적으로 발전원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연료가 향후에 녹색 연료가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한 덴마크에는 오랜 전통이 하나 있는데요. 특히 전력 시스템을 보시면은 굉장히 좀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서 그냥 전력, 가스, 난방 이것을 각각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총괄을 하고 종합을 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계획의 전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 난방 분산 그 지역 난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잘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구의 상당수가 지역 난방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력을 통해서 난방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소규모의 열병합 발전을 통해서 난방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다양한 유연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교통 수송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파워2X라고 해가지고요. 이것도 보시면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가스 시스템에서 전용을 하는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수소로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에너지원들, 다양한 에너지 섹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굉장히 최대한 고효율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덴마크 도시 지역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농업 지역이나 이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이 계통이나 섹터들을 통합하고 관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에너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저희 에너기넷에서 이러한 계획 총괄을 세우고 있습니다. 즉 장기 에너지 계획을 세우고요. 또한 이것이 이제 정치적 토론이 되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녹색 전환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질문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으로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kay. Thank you. But if there are 예,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이 녹색 전환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전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툴 중에 하나가 덴마크에서는 전력 시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력 발전에 있어서의 역사, 변화를 살펴보면은요. 지금 왼편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 2010년도만 하더라도 상당한 비중이 있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25%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 이제 석탄이나 가스를 사용할 뿐 아니라 바이오매스를 많이 활용을 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화력발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화석연료하고 동일한 것은 아니고요. 바이오매스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해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풍력 발전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50% 이상이고요. 2020년도에도 50%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저희가 전력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해서요. 전체 소비에 있어서의 10%는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발전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전력 시장 거래에 따라서 이 전력이 저희 이웃국에서 더 저렴한 비용으로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입을 해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오른편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화력 발전의 비중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생산 역량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윈드 앤 솔라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7기가와트, 현재 7기가와트 정도인데요. 12기가와트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송전 용량이 상당해서 저 이웃국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기가와트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따지면 사실은 저희가 필요한 모든 에너지량이 저희 첨도부하가 7기가와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수입만으로도 다 충당이 가능하다.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래소 용량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력거래 용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또한 태양열이나 혹은 풍력 발전이 지금 많이 개통망에 연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풍력이나 태양열이 충분할 경우에 저희가 소비를 하고 나서도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이웃국에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이웃국들과 연결되어서 전력 발전을 하고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비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력화, 전기화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가스나 혹은 석유를 사용하기보다는 교통이나 수송 산업 분야에 있어서 전기, 전력의 사용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와 전력화로 인해서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 또 애플 같은 이런 기업들이 덴마크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 나라의 녹색 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상당히 매력적인 국가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고요. 또한 다른 나라들과 이 광섬유 연결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나라와 또 이제 송전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송전을 많은 구축을 하면서 광섬유도 같이 매설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를 보게 되면 앞으로 점점 더 이 풍력 그리고 태양열 쪽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익스체인지 캐퍼시티도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서 에너지 소비량은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 덴마크의 상황과 관련해서요. 여기 지금 IEA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덴마크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매우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지금 태양열 그리고 육상 풍력, 해상 풍력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한국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더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많이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저희의 경험을 공유할 뿐 아니라 또 한국의 경험도 향후에 저희도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실제로 항전이나 혹은 한국전력거래소랑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이해력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태양열이나 풍력에 있어서의 발전량을 예측하고 이것을 개통망에 연계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전문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많은 국가들도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 재생에너지 쪽으로 전환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재생에너지를 개통에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전력 시장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또 재생에너지 개통 통합과 관련한 툴들, 그리고 송전망, 그리고 다른 국가와의 연결과 관련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 재생에너지 통합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유연한 발전 시스템입니다. 이런 가변성이 있는 간헐적인 풍력 발전과 관련해서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예측뿐만 아니라 운영 기획과 관련한 툴들도 전문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스템의 충분한 장점을 활용하고 우리가 언제 기동할 것인지, 언제 또 소비가 만약에 줄어들게 될 경우 풍력의 정도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투명한 개통 관련한 코드가 필요합니다. 관련 규정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연결할지, 또 풍력 터빈이나 태양광을 개통에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한 코드, 뿐만 아니라 소비와 관련한 부분에 정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전력의 높은 수준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 내에서의 전압 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적 자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시스템의 정전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안정성은 이 화력발전소를 통해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력발전소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대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그리드 코드가 있어야 됩니다. 즉 개통과 관련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기술적인 역량이 있어서 안정적인 전력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는 전력 시장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살펴볼까요? 덴마크는 국토가 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작동하는 시장을 갖기 위해서는 유동성도 필요하고 규모도 필요합니다.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만 경쟁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형 생산자가 한두 군데밖에 없다면 경쟁을 보장하는 게 어렵습니다. 덴마크가 그렇습니다. 2개 최대 생산 기업들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웃 국가들과 연결하고 국제 시장과 연동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력 시장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노르딕, 다시 말해서 북유럽 시장과 연결시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전력 시스템과 연동되고 또 생산 원가도 다양하게 달랐습니다. 대부분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수력 발전이 주력입니다. 우리는 화력이나 또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거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자원풀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시장 자체가 유럽 전체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초대형 전력 시스템이 마련이 된 것이고 경쟁도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경쟁도 높아졌습니다. 다음 전력 시장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여러 다양한 시장 모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재무시장이 있죠. 재무시장이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선물 거래를 하거나 1년 선물 또는 한 달 선물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일 시장도 있습니다. 즉 내일 분과 관련해서 오늘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들이 입찰을 하게 됩니다. 각 시간별로 입찰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날 이길 본인들이 소비하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양에 대해서 입찰을 걸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전력 거래소를 통해서 정산이 됩니다. 오늘 전력 거래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당일 시장도 있고 수급 균형을 위한 시장이 있습니다. 당일 시장이라 한다면 이 전일 시장에서 충분하게 다뤄지지 않은 충당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급 균형을 위해서 가동이 되는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전소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내가 예상한 만큼 또는 판매한 만큼의 전일에 판매한 만큼의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날 이 당일 시장을 통해서 내 목표한 또는 약속한 양만큼의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급 균형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시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분별로 수급 균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이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전일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 규모의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북유럽 국가에 있어서 시장 규모는 400기가와트 정도가 됩니다. 비교를 해보면 하루 중 시장이나 수급 균형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0테라와트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 균형 시장이나 당일 시장은 매우 작습니다. 전일 시장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당일과 수급 균형 시장이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산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어느 정도의 정산을 가져가야 하는가, 어떻게 과금이 되고 이에 대해서 비용이 전가되는가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만 정산과 청산과 관련해서는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네, 여기에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유럽 그리고 북유럽 전력 시장을 살펴보면 그리고 유럽과 북유럽 그리고 덴마크 지역은 몇 개 가격 책정 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우편 지도를 보시면 각각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1시간 전 시장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북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31유로 정도 메가와트 시당 31유로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프랑스 남부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2배 정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호 연결성을 통해서 전력이 북쪽 지역에서 유럽 남부 지역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북유럽 지역에서는 많은 수력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강수량이 높아서 하천이나 저수지에 강수가 많이 모아져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특히 현재 프랑스의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지 보수와 관련한 도전이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기수가 지금 현재 유지 상황이고 따라서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국으로부터 전력을 수입하게 되는 것이죠. 자국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수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가격대도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차가 바로 컨제스천 인컴이라고 혼잡 소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가격을 기반으로 하여서 새로운 송전성을 건설하는 등의 투자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르드 풀의 전력 시장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유럽 국가들과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은 시간별로 변동됩니다. 그래서 데이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북에서 남으로 그리고 또 밤 시간이 되면은 남부에서 북부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화력발전소가 생산을 하고 수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유연하게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에 풍력 자원이 많을 경우에는 우리가 한국으로 대부분 북유럽 지역으로 수출을 하게 됩니다. 풍력과 또 태양광이 많기 때문이죠. 독일 같은 경우 우리와 비슷합니다. 가격대가 비슷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도 2개 가격 지역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북유럽 그리고 북동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파수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주파수가 유럽 대륙 그리고 덴마크 나머지 부분 지역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서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또 덴마크에는 2개 다른 지역으로 가격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들이 덴마크의 서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전기 요금이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건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곳도 그 서부 지역입니다. 그러면 전력 시장과 관련해서 가격이 어떻게 발견되는지 한계 비용을 기반으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과 관련한 한계 비용은 거의 0입니다. 수력 발전은 조금 높습니다. 그 다음 원자력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유로
이전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45유로는 아마도 석탄 화력 발전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가격이면 보통 석유나 가스 가격이 됩니다. 다음 수요가 발생하게 되죠. 보시는 것처럼 수요가 유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요 부분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석탄이 탈석탄화됨에 따라서 원자력이나 수력 그리고 풍력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공급 곡선이 훨씬 더 가파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너무 가격이 높아지게 될 경우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수요의 탄력성이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탄력한 전력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고 그런 풍력 발전을 더 활성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될 경우에는 풍력 발전에 대한 유인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풍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수요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를 통해서 계통 내의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통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할 때 전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풍력 자원이 있을 경우. 그래서 비용, 다시 말해서 가격이 더 높아지게 될 경우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력이 많아지게 되면 가격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줄어들게 된다면 앞으로 보다 탄력적인 수요 관리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곡선이 우편으로 더 이동하게 되고 풍력으로부터 더 많은 가치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풍력이 많아지게 되면 수요도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수요가 탄력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국가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거보다 훨씬 더 가격에 대해서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공급 곡선, 하나의 수요 곡선을 통해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다수의 공급 그리고 수요 곡선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북유럽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수백 개 달하는 생산자들이 있고 수백 개 달하는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이 BRP를 기준으로 하는 Balancing Responsible Party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전력거래소에 직접 참여를 하게 되는 수급 균형을 주는 업체들입니다. 수요 그리고 공급 곡선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각 시간별 그리고 전일 시장의 가격의 유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것은 한계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한계 시장, 한계 업체들과 관련한 미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보통 입찰에 참여를 하게 되면 내가 낸 입찰가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유럽에는 한계 비용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가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전력 시스템과 관련해서 어떻게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가을의 특정 주의 상황입니다. 덴마크의 상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수요가 있죠. 그래서 낮 시간에 첨두 수요 그리고 밤이 되면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옅은 연두색이 풍력 발전이고 그리고 지역 열 병합 발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 난방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앙식 열 병합 발전이 있습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는 수입 발전입니다. 그리고 풍력 자원이 있을 경우, 바람이 많이 불 경우 우리가 수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리고 만약에 풍력 자원이 많을 경우는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전소들이 주로 낮에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력 발전은 밤에는 가동이 좀 둔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유연하게 조정을 하게 됩니다. 생산량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광이 낮 시간 그리고 첨두 시간대에 발전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을 전력 가격과 연계시키게 된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풍력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 가격, 전력 가격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풍력 자원이 많을 경우에는 전력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상황, 이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말이죠. 수요가 둔화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수백 시간 연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역 가격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생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잉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내 전력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 가격대도 형성이 됩니다. 특히 난방 시스템의 경우 이 전력을 통해서 난방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난방과 전력 부분 간에 많은 유연성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력 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풍력이 많을 경우에는 소비자의 패턴이 바뀌게 되고 만약에 풍력 자원이 없을 경우에는 소비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날은 전력 시스템 내에 많은 유연성이 확보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탄력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참여자들이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시장 자체로 운영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자를 보면 소비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습니다. 50개의 전력 공급자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비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고 25개 정도의 BRS가 있습니다. 즉 수급 균형 기업들입니다. 이들이 전력거래소에서 한마디로 거래를 하게 되는 이 중개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통운영자인 TSO가 있습니다. 개통운영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독점 상태로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배전 운영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이제 전력거래소가 더 개설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한 개밖에는 없었지만 이제 전력거래소가 여러 지역에서 구축되고 있습니다. 다음 판매 시장입니다. 소매 시장이라고도 합니다. 덴마크는 2020년까지 소비자들이 이제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소비자들이 이 시간별로 과금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금을 더 이상 추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계량기를 통해서 수요 반응을 보다 향상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있을 경우에 열 난방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전기 소비를 줄이고 만약에 전력가가 낮을 경우에 전력을 사용하게 되고 풍력이나 다른 자원들이 만약에 낮을 경우에 그리고 가격이 높아질 경우에 이것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수요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상황이었고 이런 스마트 계량기를 통해서 앞으로 시스템 내의 탄력성이 더욱더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분할입니다. 그래서 송전과 발전 간의 분할, 언번들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법적인 분할도 가능합니다. 많은 국가가 분할되는 것이죠. 분리되는 것이죠. 그리고 단기 그리고 장기 시장을 분리하여서 시간별로 급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덴마크의 경우 이 국제적인 경제가 국제적인 경쟁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전력 시장을 말씀을 드리도록 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소비자들이 실제 전력 시장이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음소거가 되어 있었네요. 지금 질문들이 몇 개가 있어서 첫 번째 부분하고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답변을 받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전력 재생에너지 가격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대한 질문 중에는요. 아까 이제 그 발표를 하실 때 덴마크에서는 에너지 계획이나 이런 목표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그것에 따라서 포괄적인 계획을 세운 후 또 이런 것들의 과정마다 여러 이해 당사자들과 논의와 토론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질문은 덴마크에서 에너지 전환에 관한 정치적 합의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합의를 할 때 이해 당사자들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목표에 다 합의를 하는지
혹시 다른 의견들이 있거나 이런 것들에 반대를 하는 의견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질문은 아까 보여주셨던 그 포괄적인 그 덴마크에서 전통적으로 에너지 계획을 세울 때 포괄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포괄적인 계획은 각각의 에너지 섹터, 예를 들어서 뭐 난방, 교통, 뭐 건물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에너지 계획이 농촌 지역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셔서요. 그럼 농촌의 경우에는 어떻게 에너지 계획을 세우는지, 그리고 농촌에 적합한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Yeah, thank you. On the 네, first question,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매우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덴마크가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가능했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사실 덴마크 그리고 노르딕 국가의 에너지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개통망을 연계하는 인터커넥터가 구축이 된 게 100년 전입니다. 예, 그래서 이 화력발전소가 덴마크에 있는데 용량이 너무 이제 과도하게 갈 수가 있고요. 또 노르웨이에는 수력 발전이 있죠. 그래서 날씨가 매우 추울 때 노르웨이나 스웨덴에서 덴마크에서 에너지를 수입을 하게 되고 비가 많이 오게 될 때는 노르웨이나 스웨덴에서 더 저렴한 수력 발전의 그 전력을 수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덴마크와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그 노르딕풀이라고 하는 파워 익스체인지가 1994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저희가 이러한 녹색 전환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사실은 또 이제 풍력을 개통망에 연계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좋은 방법이기도 했었습니다. 풍력 발전이 빠르게 발전량이 늘어나게 되었었죠. 그리고 또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습니다. 발전 사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좀 더 이렇게 생산에 있어서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만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양만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르딕의 에너지 시스템 역사에 대해서 보게 되면 예, 민영화, 자유화를 이제 적극 추진을 했었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재생에너지를 이제 통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탄 사용과 관련해서요. 초반에는 사실은 이제 석탄 발전소의 발전 업체들 같은 경우에 온쇼어, 오프쇼어 윈드 쪽으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의무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미 의사결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청정 에너지를 위해서 이미 정치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의 100% 석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70년대에 아시다시피 석유 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석유 가격이 폭등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석유를 통해서 전력 발전을 많이 했었습니다. 에너지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석유 파동을 거치면서 우리가 에너지 독립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자각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리소스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다 보니까 덴마크에는 풍력이 매우 풍부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이 에너지 전환이 시작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사실 70년대 에너지 파동으로 인해서 기인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된 논의도 이미 80년대, 9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교토 프로토콜이 92년도에 나왔는데요. 그때 이후로 해서 바로 글로벌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대해서 논의가 덴마크에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과 관련해서 좀 답변을 드리자면요. 한 가지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바이오매스의 사용을 높이는 겁니다. 우드 펠릿이라든지 지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난방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석유를 쓰기보다는요. 이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또 에너지 효율 사업을 추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열이나 뭐 아니면 창문 단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 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답변이 잘 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전력 가격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어서요. 그거를 드리도록 Okay, 하겠습니다. good. 예, 네. 신재생 에너지 가격이 0이 신재생 에너지 한계 가격이 0이라면 신재생 에너지 공급이 많을 때 신재생 에너지 공급자들이 어떻게 투자비를 회수하고 이익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Yeah. Yeah, you can see the. 네. I can go back to this slide. 이 슬라이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항상 낮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낮 시간 동안 풍력이 많습니다만 가격이 높습니다. 그런데 한계 비용을 받게 되면은 충분한 수익을 이 시간대 동안에 거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평균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은 풍력 발전 사업자로서 일반적으로 평균 가격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 가격의 90%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제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경쟁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력 가격과 관련해서 일부 지원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풍력이 이제는 경쟁적인 자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화력 발전이나 석탄 발전과 기반으로 해서 보았을 때 이제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러한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 계속. 네네.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데 스마트 미터는 다 마지막에 그 발표하실 분야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발표를 듣고 다시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Yeah, that would be fine. Good. So now we'll focus on the 네, consumption. 그러면 이제 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력 발전과 관련해서요. 생산을 줄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유연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발전에 있어서의 유연성이 필요할 뿐 아니라 소비에 있어서의 유연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유나 뭐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 소비에 있어서 사실 경직성이 상당히 높죠. 유연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시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력도 사실은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장을 위해서 그 효과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특별히 소비에 있어서의 탄력성,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른편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소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클래식 컨섬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주택이나 산업에서 사용하는 그런 전형적인 에너지 소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히트펌프 소비량이 있죠. 저희 난방 시스템에서 소비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기 보일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형 전기 보일러. 예, 그래서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물을 데워가지고 난방으로 쓰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교통에 있어서 에너지 소비량이 있겠고 데이터 센터에서의 에너지 소비량들이 있습니다. 2040년도까지 지금 전망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너지 소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소비에 있어서의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에너지 발전 비중을 보시면은 상당 부분이 태양열과 풍력에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유연 전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소비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태양열이나 풍력 발전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소비를 줄이고 태양열이나 풍력 발전량이 많을 때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 지금 그 어려움들이 나와 있는데요. 풍력 발전이 있고 소비가 지금 비교를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풍력과 태양열 발전이 늘어나게 되면 물론 이제 이 수요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다른 전력을 송전하거나 수전하는 그러니까 수출하거나 수입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가치를 높이고
또한 실제 이제 수급에 있어서의 균형을 맞추는데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이 소비에 있어서의 유연성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클래식과 전형적인 에너지 소비가 어떻게 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50%까지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요. 자, 그러면은 유연한 그리고 통제 가능한 그러한 발전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플래닝 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가치를 높여서 100%까지 발전 비중을 높이게 될 게 특히 이제 뭐 디맨드 DR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많은 어떤 소규모의 IT 기업들도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전력 생산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흥 업체들이 있죠. 그리고 뭐 펌프 제조사나 기자재 제조사 같은 경우 이런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소비에 있어서의 플렉서블을 높여줘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업체들이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는 데이터 활용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주로 집중해서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유연성을 높일 것인가 그리고 전력 가격에 따라서 어떻게 유연하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1차 웨이브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2차 웨이브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요. 2차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전력 통합에 있어서 특히 신재생 에너지를 통합하는 데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조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업계 자체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게 된데요. 오늘날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프로듀서가 있고 발전 업체가 이제 개통망에다가 송전을 하게 되고 배전을 하게 되고 수용가에서 전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의 시스템이죠. 자, 그런데 녹색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을 받아야 되고 전력을 저장하는 것이 어렵고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또 수동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것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녹색 에너지라고 해서 무조건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전력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배터리를 통해서 전력 저장이 가능해지고 있죠. 또한 점점 더 소비자들이 유연해지고 적극적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다양한 전력 상품들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상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대규모 전력 보일러에서 난방 그러니까 대규모 전력 보일러나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 경우에 항상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기 가격이 높을 경우에는 이것을 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난방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과거와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송전망을 통해서 무조건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원들을 활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밸류 체인도 보시면 그냥 무조건 발전해서 수용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믹스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태양열을 통해서 에너지를 직접 발전을 시킨다든지 하는 다양한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 미터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즉 소비자이지만 에너지를 생산하는 주체로도 또 소비하는 주체로 활동을 하는 데서 스마트 미터기가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컨슈머마다 소비자마다 과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구축이 된 게 데이터 허브입니다. 이 데이터 허브를 통해서 각 소비자들 그리고 각 발전 업체들의 데이터들을 한 곳에다가 모으고 집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들도 자기 데이터를 직접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공급업체 같은 경우에도 다른 공급업체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소비자의 데이터를 보면서 소비자에게 더 좋은 오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유연성을 더더욱 확대시킬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지난 6년 동안 계속해서 발전했고 그 양이 갈수록 늘어나고 점점 더 자세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시스템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지금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2020년부터는요. 이제는 그래서 이 시간대별로 해서의 계측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전기량 계측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데이터들이 특별히 녹색 전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데이터 허브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것은 공급자 중심 모델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DSO나 우리와 같은 TSO, 송전망 운영자들 또 전력 공급자뿐만 아니라 과세 당국, 조세 당국, 부가가치세 등등이 부과되기 때문이죠. 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데이터 허브로 가서 관련된 과금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은 이 공급자로부터 하나의 과금만 부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력 공과금 하나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 공급자들 간의 경쟁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우편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쟁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비자의 5에서 10% 정도가 공급자를 2018년도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또 소규모 소비자들 10에서 12% 정도가 공급자를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의 경쟁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업체들,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력이라든지 시간별 과금 등과 관련한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해서 시장 파이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가격 책정 기준은 한국과는 조금 다릅니다. 한국에는 전력 요금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덴마크의 경우에는 시장 기반의 요금과 또 소비세가 있고 또 부가세로 나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작은 부분에 대해서만 시장 가격을 두고 경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격을 기준으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가 없는 전력을 사용하거나 특히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8시간 동안에 예를 들어 CO2 배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CO2 배출을 보고 지금 전력을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배출이 너무 높아지는 것이 밤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또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서 공급업체들이 CO2가 전혀 없는 무공해 전력을 판매하게 될 경우 특히 무공해 전력이 판매될 때 그 해당 전력을 사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우편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 차원에서 볼 때도 태양광과 풍력이 점점 더 소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데이터들이 에너지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됩니다. 여러 전력 공급자들이 해당 데이터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공급업체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없다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보다 탄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촉진하고 또 혁신과 개발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상 데이터 제공, 그리고 통신과 관련한 부분,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부분이죠. 그리고 오픈도어 랩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에게 연락을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조언을 부탁할 수 있고 데이터 활용이나 전력시장과 관련한 지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사업의 사례입니다. 전기차와 관련한 프로젝트이고요. 왼쪽입니다. 다음은 IBM은 전력 소비 쪽에서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풍력 발전기 베스타스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두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코업은 슈퍼마켓 체인이죠.
또 전력 공급자, 에너지도 있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이 전력을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오픈도어 랩 프로젝트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트루 에너지입니다. 만약 전기차를 모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유연하다면 실제 EV를 통해서 내가 가격대를 10% 줄일 수 있습니다. CO2 배출량도 마찬가지로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발표 자료를 추후 받아보실 수 있을 테니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100% 녹색 에너지로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2050년 목표입니다. 여러 다양한 활동들이 중간에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전력 소비를 증대시켜야만 합니다. 전력이 녹색이고 전력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탈탄소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와 석탄의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력 시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에 있어서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전력 시스템을 보면서 여러 부문들이 함께 협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섹터, 비즈니스, 소비자 그리고 또 규제 당국의 협업을 통해서 좋은 해법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로서 녹색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 있습니다. 녹색 에너지를 통해서 필요한 마지막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비자이기 때문입니다. 긴 발표였습니다. 제가 좀 굉장히 빠르게 마지막 부분에서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지금 몇 개가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아까 이전에 들어왔던 질문 중에서 스마트 미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아까 실시간으로 전력 가격이 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반영을 하려면 스마트 미터가 보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마트 미터 이 비용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 스마트 미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저항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The metering is 스마트 미터가 실제 이 배전 회사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전 회사들에게 돈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급자가 미터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배전 회사가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전력 요금의 일환으로서 결국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고 전체 비용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스마트 미터 설치와 관련한 소비자의 반발은 없습니다. 지금 또한 예를 들어 냉장고 자체에 다시 말해서 냉장고와 관련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미터가 문제가 되지 않은 것처럼 전력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직접 예를 들어서 내 냉장고를 항상 껐다 켰다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충분하게 시스템 내에서 유연성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개통의 안정성 그리고 공급의 안정성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어느 일정 비율 이상 늘리기는 굉장히 어렵고 복합 화력 발전소를 어느 비율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질문은 한국 같은 고립된 나라에서도 100%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eah, I think it is possible. 예, because 물론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바이오매스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화력 발전용으로 해서 다양한 바이오매스를 쓸 수 있고 다양한 바이오가스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새로운 파워 투 X를 통해서 다양한 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력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백업 서플라이가 되어서 이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개통 안정성과 관련해 가지고도 다양한 그 그리드 컴포넌트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싱크로너스 컴펜세이터라든지 스탯컴 같은 것들을 구축을 해서 이 개통망에 있어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또 이제 원자력이 이슈가 되고 있죠. 이 원자력은 그러나 탄소 중립입니다. 유럽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미래 원자력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면서 원자력에 있어서도 좀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거 생각하고요. 일단 탄소 포집도 유명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탄소 포집을 하게 되면 뭐 석탄, 석유를 여전히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기술 발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재생에너지 아직까지 뭐 경쟁력이 있지는 100% 있지는 않습니다만은요. 그러나 우리가 탄소 중립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뭐 풍력이나 태양력과 마찬가지로 또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기술 발전을 통해서 발전 원가도 떨어지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다른 질문들도 좀 많은데요. 이제 시간이 1분 정도뿐이 남지 않아서 모든 질문을 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관련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메일로 보내드리면 정리해서 추가 질문을 정리해서 보내드리면 혹시 그 메일로 답변을 주실 수 있는지 가능할지 좀 궁금하고요. That is possible. So as 예, long as 가능합니다. 네네. 네, 예, 그러면 그런데 나머지 영어로 질문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영어 번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럼 나머지 질문들은 다 따로 정리해서 메일로 드리기로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개통 안정성, 공급 안정성 관련해서 바이오매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바이오매스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설명해 주신 내용에도 그렇고 덴마크에서는 사실 바이오매스를 생각보다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바이오매스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매스의 부작용,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Yeah, I think there is a need for a global 예, 사실 전 세계적인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바이오매스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라는 것에 대한 인증 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건물이나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연료를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덴마크 관점에서 볼 때는 이 폐기물 바이오매스 자원을 예를 들어서 우리 상행산업 쪽에서 수출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물 자재를 보게 되면은 많은 폐기물로 발생하게 되는 목재가 있는데 난방에 사용이 되기에는 적절하지만 다른 용도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속 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관련된 담론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1200만 톤의 바이오매스를 대부분 남부 유럽뿐만 아니라 타 유럽 지역에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남미 지역에서도 많은 목재 재원들을 수입을 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한 인증 제도가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바이오매스와 관련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가 중요한 이유는 그 수송 연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기 수송에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바이오매스가 단순한 전력이나 난방뿐만 아니라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연료 용도로서 예를 들어 항공기 연료로서 활용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수요가 높다면 그리고 또 부가가치가 존재한다면 충분하게 이 목재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또 덴마크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참림과 관련한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 자원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속 가능성이 무엇보다도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한 2분 정도 지났는데요. 이것으로 이번 강의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 네. 시간 동안 강의를 해주시고 또 많은 질문에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우리 강사님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사님. 또